저도 이게 원래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2월 6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에서 참 대조적인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라고 한국의 삼성 재판하고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최고 경영자죠.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상원의 법사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데 왜 그랬냐? 페이스북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혹시 시간 되시면은 이 영상 찾아서 한번 보세요. 미국의 의원들이, 상원 의원들이 이 마크 저커버그를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명언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신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미국 의원들이 또 사죄를 출연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사과해라. 이렇게 막 외치기도 합니다. 호통을 막 치는데 굉장히 볼만합니다. 의회 회의장에는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장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 테슬라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트위터에 이번에 메시지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테슬라 본사 옮겨버리겠다. 이거 왜 썼냐 하면 기억하시죠? 9주만 가진 소액주주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 소액주주 손을 들어줘서 일론 머스크가 74조 원 스톡옵션 못 받게 됐거든요. 74조 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분이 줄어서 경영권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법원에서 그냥 고지고대로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법으로 안 되니까 그냥 화내면서 메신저에다가 써버린 거죠. 둘 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제 일어난 일은 아시죠? 예, 삼성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2015년에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지분을 확보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이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때 삼성물산 주식을 너무 낮게 평가해서 자기가 승계하기 편하게 하고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쳤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소됐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예전에 친기업 국가라고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자기 힘으로 돈 모으고 사업하고 이런 기업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로부터 도움받은 것도 없고 당당하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한국은 계속 정경련 같은 데서 얘기했던 게 예전에 반기업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예전에 재벌한테 특혜줘서 정경유착하면서 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벌도 갚아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좀 정당화하는 반론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정치인들은 기업가들 불러다 놓고 마크 저커버그한테 호통을 치고 한국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만 호통치고 싸우고 기업가들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미국 법원은 일론 머스크한테 판결할 때 경영권 어쩌니 저쩌니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원칙대로 판결했고 한국 법원은 이재용 회장 경영권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을 판결문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하고 분석 전해드릴 테니까 기업과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도 좋은 이야기 이어갑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의 정책은 뻔뻔하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혐오스럽다 이렇게 폭언을 했었는데 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셔서 내용 분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사령관을 경질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최승병 박사 나오셔서 워커노믹스에서 분석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끝내주는 세계 이승환 평론가하고 같이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죠. 네.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려서 이게 북한에서 나온 얘기인가?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 또 외교부에서 또 막 거칠게 반박도 하고 이게 무슨 네. 일인가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아니 복잡할 건 없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한 행사에서 이제 북한의 선제 타격 뭐 등등을 이제 비난하는 북한을 향한 비난 발언이 있었고, 현지 시간 1일 그 다음 날 러시아 외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습니다. 그 대변인이 직접 발언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3일날 오전에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상당히 비판하는 성명이었는데, 일단 뭐 미국의 국무부랄까 어느 나라의 외교부의 대변인이 다른 나라의 정상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역시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교적 결례라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 외교부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특별히 이제 형용사나 이런 내용을 보면 외교적 결례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의 대응은 제가 보기엔 좀 황당한 수준이었어요. 네, 제가 외교부 출입을 2000년대 초반에 몇 년을 했는데, 그리고 20년간 외교부의 어떤 성명들을 그래도 뭐 직간접적으로 봐왔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 이런 표현을 쓰는 외교부가 우리나라 외교부인가? 좀 놀랄 정도의 그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외교부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 대변을 향해서 국제사회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의 기준에 비춰볼 때 혐오스러운 궤변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나라 궤변. 외교부 성명에 혐오스러운 궤변,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북한 쪽 성명에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외교부에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런 단어들을 나열했으니까, 저는 이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좀 안 좋은 건 맞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등 발언이 있어서 안 좋은 건 맞는데, 우리 외교부가 같이 좀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 최근에 그럴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실질적인 이유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던 건데, 이제 이제 지난달에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면, 1월 24일 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헤럴드 경제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뭐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완전히 전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러시아 외교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죠. 왜냐면 우크라이나 자체는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래서 계속 이것이 어떤 한 사건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됐던 여러 가지 어떤 발언들, 행동들, 그리고 이제 한미일 간의 군사 훈련 같은 걸 계획하거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 계속 불만을 이제 표명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불만을 표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정점을 찍었다고 할까요? 이제 대통령 발언을 걸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양쪽 다 이 말폭탄이 이제 남북 간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한국 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참 난국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죠. 네. 어디에나 품격과 상도회가 떨어지는 시대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외교적인 수사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항상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말싸움을 하고 정말 입에 담기도 뭐한 단어들을 나열한다고 해도, 외교부라는 거는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는 그런 부서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난 3일 우리 외교부의 어떤 그런 발언을 보면서 선을 넘었다. 그리고 저 한편으로는 외교부를 관찰해왔던 1인으로서 느끼는 건, 이게 이들이 정말 원해서 이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천성적으로 그냥 같이 만나서 밥 먹을 때도
뭐 짜장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짬뽕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이제 사법부에서 나오는 단어들도 그렇고 외교부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렇게 특정한 문장 흐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외교부 출입 기자 할 때 이제 뭐 소위 오찬, 뭐 만찬 해가지고 식사 자리 가면 굳이 식사 자리에서 저런 언어를 써야 될까 싶기도 한데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예. 근데 그랬던 외교부가 이런 단어와 문장을 선택했다는 건 본인들만의 의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누구 의사라고 추정하십니까? 뭐 외교부를 압박할 수 있는 건 딱 한 곳 아닙니까? 네. 용산인가요?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정권의 의지를 담은 이야기다. 네, 왜냐면 외교부에서 혐오스러운 궤변 이런 거는 정말 북한 쪽에서 나오는 그 아주 저열한 그런 단어 수준이기 때문에 참 민망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아니 저는 이렇게 러시아 외교 차관이 또 와가지고 그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또 그 뭐고 이 말폭탄은 뭐고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엇박자다 혹은 각자 역할 분담이다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해석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도 같은 외교부인데 엇박자라기보다 역할 분담인가 이게 아직 좀 헷갈려요.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난 2일 그 러시아 차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제 약간 시차가 있죠. 현지 시간 1일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대변인이 굉장히 험한 말을 한 거죠. 사실 우리 그 정상의 발언대에서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발언을 했고, 근데 그러는 동안 한국에 방한했던 그 차관은 우리나라 그 뭐 북핵 협상 대표부터 차관보, 차관 다 만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러 간에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쪽은 이제 그 한국의 뭐 우크라이나 지원 내지 혹은 한미일 간의 어떤 군사 협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했고, 우리 측은 러시아 측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거는 외교니까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서로 우려스러운 거에 대해서 나누고 소위 뭐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저 이제 크렘린궁에서는 크렘린궁은 아니었겠군요. 외교부니까.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외교적인 발언이신데 이거는 해프닝인가 아니면은 한러 관계의 균열을 상징하는 사건인가? 균열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래도 뭔가 한국과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들 나름의 숨고르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종의 이제 폭발했다고 제가 느끼는 건 뭐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이제 우리 국방부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대통령의 지난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한 발언들이 이제 이게 제가 맨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물밑에서 여러 가지 뭐 차마 못 볼 일들이 돌아가는 게 외교 현장이라고 하지만 겉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웃고 넘어서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발언이 됐던 행동이 됐던. 근데 그것을 계속 넘어서니까 지금 한러 간에 그 유례 없는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면 사실 수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걱정스럽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러시아 외교 차관은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그 러시아 방문해서 군사협력을 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거, 푸틴이 방북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러가 가까워지니까 한국하고 러시아는 멀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와서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노력으로서 외교 차관이 와서 한국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서로 간에 또 상대방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게 지금 벌어진 상황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 그 어떤 일정이든 사실 이제 국내에서 국회에서 여야 대표 만나는 것도 뭐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했다가 또 안 되다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측 이 차관이 우리나라 방한하는 게 한 차례 늦춰져서 이번 2일날 방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수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개월 전에 예정돼서 방한한 그 사건과 지금 어느 시점에 그 현지 외교부, 러시아 외교부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갑자기 온 게 아니고 갑자기 온게 몇 달 아니니까. 전부터 네. 사실은 공식 외교 일정으로 그렇죠. 차관이 방문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구는 수습하러 사실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준비하고 실제 갔는데 막 저기서 딴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 네. 뭐 그런 일이 외교가에서 흔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응하는 수준과 그 수위라는 게 있는데 이번엔 조금 양쪽 다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방안도 더 이상 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우리가 악화돼야지 지켜보기 마련인데 너무 힘드네요. 안 보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도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 이야기가 불씨가 됐었네요. 러시아 관련된 이 사건도. 근데 최근에 또 북한하고 관련된 이 발언이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갈등을 격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또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같은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코리아 헤럴드 이제 1월 24일 날 그 발언,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그날 바로 그날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 17 전투비행단에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장병들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야 된다. 이건 이제 군인들끼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군가 무슨 가사 같은데. 네. 근데 적 지도부 제거라는 게 우리 보통 이제 참수작전이라고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일부러. 이거는 자극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남북 관계가 항상 그렇고 어떤 나라 관계도 그렇지만 굳이 자극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말폭탄하다가 갑자기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나 황당한 이제 반전이 좀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 역시 레드라인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막 연타를 날리듯이 그리고 뭔가 서로 컴페티션 하듯이 말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리고 적 지도부 제거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커튼 뒤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남북 관계가 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좀 소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발언은 더 자극적이 되고 그것을 우려하는 러시아까지 참전을 한 거고 러시아가 굳이 이렇게까지 참전한 거는 보통 이제 뭔가 그 뒷 배경에 그냥 우려와 걱정 이런 게 굉장히 좀 쏠려 있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어쨌든 계속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건 상황이 뭐 인정해야죠. 네. 같은 날 얘기했다는 거죠. 신원식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전면 지원이라는 건 결국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인도주의적 재정적 차원의 지원만 하고 있는데 제가 코리아 헤럴드 2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4일 날짜의 헤럴드 그 이제 인터뷰라면 그 뭐 하루 이틀 전에 인터뷰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같은 날인지 그걸 좀 봐야 됩니다만 하여튼 비슷한 시기에 왜냐면 이제 발언을 좀 몰아서 하잖아요. 국회에서 이 발언 했다가 뭐 어디 가서 저 발언 했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방장관이 어쨌든 코리아 헤럴드 발언 이후에 여러 가지 조금 그 뒤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헤럴드가 그 전날 전전날 정도 됐었을 테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전통적으로는 계속 과묵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특이한 국방장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송영무 장관이요. 네.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말 실수를 많이 했던 장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좀 험한 말이 나왔던 건 당연히 2010년 당시에 이제 천안함과 연평도 그때는 워낙 심각한 상황이었고 물리적인 충돌이 실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장관 정도는 좀 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현재 국방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진짜 센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그냥 조심조심 아끼죠. 하는 게 사실은 네. 상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그걸 쓰면 큰일 나니까. 근데 센 총 갖고 막 말폭탄까지 던지면 정말 불안해집니다. 걱정이네요.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갈까요? 예, 북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야기인데요. 해군 함선 건조 중인 남포조선소 방문했다는 얘기를 노동신문에서 썼는데 네. 이것도 뭐 전쟁 준비, 해군 무력 강화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이것도 좀 불안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김정은 위원장 발언도 만만치 않죠. 양쪽 다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건데 지난달에 여기를 이제 방문했어요. 조선소 방문해서 1일 날 방문했습니까? 하여튼 며칠 전에 방문했는데 이제 제 8차 당대회를 언급했어요. 제 8차 당대회라는 건 2021년 1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해군력을 더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5년이라는 계획 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이제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당 제8차대가 결정했었던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 그리고 새로운 방대한 계획 사업의 준비 정형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하고 5년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을 하라. 한마디로 선박 건조를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뭐 전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핵실험을 지금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6차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의 소위 육지에서의 어떤 이런 훈련을 끝내고 이제는 이제 바다까지 내려가는 거죠. 바다까지 가서 거기서의 어떤 국방력마저 이제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본인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 대회라는 그 가장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그곳에서 이제 5년 안에 뭐 선박을 건조하고 이런 계획을 짰겠죠. 그리고 공표하고 다그치고 이번에 김정은이 직접 가서 발언까지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왜 그 SLBM이나 SLCM 뭐 요즘 뭐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SLBM은 뭐 몇 년 전에 했고 SLCM이 최근에 이제 발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SLBM이 잠수함에서 쓰는 네, 발리스틱 네. 미사일. 네, 발리스틱 미사일이고 예, SLCM은 이제 순항 미사일. 네. 잠수함에서 쓰는 순항 미사일.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잠수함에서 이제 물 속에서 뭔가를 시도한다는 건 상당한 기술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ICBM이 왜 그 대기권 다시 재진입할 때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듯이 이것 이제 물 속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SLBM 뭐 그 실험에 성공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저거 뻥일 거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여러 차례 시도를 한다는 건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김정은이 약간 그 과시일 수 있고 과장일 수 있는데 뭔가 자신감 표현 아닐까? 이제 뭐 육지는 끝났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뭐 이런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뭐 해상에서 개발이 박차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남북 관계가 안 좋고 이제 한미 간에 뭐 핵 훈련까지 한다고 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이런 모습을 본인들은 보여주고 싶겠죠. 북한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과도한 상상력인지 몰라도 네. 해군을 강조하는 거는 우리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네, 네. 해군을 우리나라도 해군 강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럴 때는 근데 사실 남북 화해 분위기 만들면서 해군을 강조했단 말이죠. 우리가 남북은 싸우는 건 육군으로 싸우지만 뭐 우리 뭐 삼면이 바다니까 남북한이 화해하면 그 다음엔 해군이 중요하다. 네, 네. 대양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대양 해군 얘기하면 그랬는데 김정은도 뭐 그런 분위기인 건 혹시 아닐까? 이제 상대는 미국이다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 눈에는 한국과 미국이 항상 겹쳐 보이겠죠. 근데 최근에는 또 일본까지 어른거리는 상황. 왜냐면 한미일이 같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북한에서 비판하고 사실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거겠죠.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그 이제 문제가 됐던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말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참 이 러시아 대변인이 사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전쟁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벌이고 있는 지금 지정학적 게임에 있어서 한국은 바게닝 칩이라고 얘기했어요. 바게닝 칩, 아주 자그마한 협상 수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전자권 갖고 있어? 전자권도 없는 애들이 뭘 이렇게 떠들고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조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를 실제 러시아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항상 북한이 하고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 대변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막 그 나열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뭔가 성명서를 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써서 보내줬나? 북한에서 굉장히 네, 친한 것 같긴 이런, 해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워딩들 보다가 제가 헷갈려가지고 좀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상이 현실이 아니면 좋겠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말폭탄하고 그러면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네. 김정은이 이렇게 막 뭐 해군도 증강하고 무력 침공 얘기하고 전쟁 준비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비행장에 농장을 짓고 있다고 원래 공군 비행장이라고 쓰던 데를 이렇게 생산시설로 바꾸고 있는 노력을 사실 또 한편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봤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혹시 국내 정치용으로 지금 무력 도발 얘기하고 전쟁 얘기하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그런데. 이제 이 글을 봤는데 아마 서재정 박사님이 쓰신 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한겨레에 이제 기고한 글 같은데요. 서재정 박사는 이제 당연히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평양을 아마 여러 차례 다녀오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분 책도 읽고 했었는데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런 걸 이제 상기시켜주는 그런 북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온실 농장을 짓고 있는데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북한에서 이거 굉장히 과학적이고 인민을 위한 소위 말하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도구다 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그 구글 어스에서 이분이 직접 확인을 하셨나 봐요. 어디에 짓고 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이게 평양인지 평양 외곽인지 아니면 저 북쪽인지. 그리고 이제 온실농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쪽에 어떤 기술 도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이게 전기가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유럽 쪽에서 스마트팜 몇 개가 망했는데 그것도 전기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망했어요. 유럽이나 미국 좀 이제 기후 연구하면서 네네네. 봤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여기는 전기가 없는 북한이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구글로 봤을 때 그 구 비행장 한마디로 밀어내고 그 부지에 몇백 개 동의 온실 지금 팜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을 이제 하나의 선전용으로 이제 뭐 대내 결집용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면 한두 곳에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지역을 달리해가면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진심이 아닐까. 그래서 말폭탄 터트리고는 있지만 실제 김정은이 강조하고 또 우려하는 것처럼 경제에 매진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 아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은 말대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규모 온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뭐 이렇게 에비던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굉장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 기사를. 네. 사실은 경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경제에 사실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 사회가 굉장히 좀 이반인 되고 뭐 약간의 뭐 균열 양상, 뭐 문화적으로 뭐 등등 있으니까 경제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네네. 네. 그렇군요. 시간이 다 됐군요. 예, 아니 한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얘기한 거잖아요. 헌법도 고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통일 대상, 뭐 우리 한국은 통일 대상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생각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말하자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하는 거를 전제로 모든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 했더니 90% 이상이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북한 비핵화 불가능하다. 우리 국민들이 이미 체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화도 불가능하다가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역적으로 따지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가 열에 한 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죠. 예, 결과가. 열에 9이. 네. 한 명이 비핵화가 열에 가능하죠. 9이 불가능하다고 한 거죠. 북한을 비핵화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여론조사 안 해봐도요. 네. 시중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북한은 핵 안 놓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기본적인 인식이 되겠어라는 그런 회의감이 있고 이제 열패감도 있고 그렇게 지금 20년 이상 핵 협상을 벌여왔는데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협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된다고 믿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가야죠. 예전에 그 냉전 시기에 소련이 멸망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무너졌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몇십 년간 협상을 하셨으니까. 근데 예전에 뭐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움직일지, 그러니까 소위 이불과 같은 이런 존재들, 악마 같은 존재들처럼 보이는 그런 국가들과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느냐라고 제가 올브라이트 당시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협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회의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낙관론을 갖고 그 사람이 신발을 신어봐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당시에 쓰셨어요.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그분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떠오릅니다. 국민들은 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죠. 어쨌든 간에. 그럼 비핵화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이게 네. 엄청 불편한 질문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진실이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다른 나라와 옆 이웃 국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해커 박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동결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김정은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해제했던 건데 그 모라토리엄부터 해서 동결해서
차근차근 비핵화까지 가야지 처음부터 비핵화가 어딨냐라는 게 해커 등등 박사의 전언이었는데 우리 정부 혹은 뭐 양쪽 다 듣지 않았죠. 네. 가시려고요? 저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아주 많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날카로운 세계 정세 그리고 북한 이야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가.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최승병 박사의 워코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또 그 미군 병사 사망한 네. 중동 전쟁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조금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고요. 미국이 보복전 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 다음에 근데 우크라이나 둘러싸고 또 심각한 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동 전쟁 중동 이야기 잠깐 하고 우크라이나 이야기 조금 깊이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미군 보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은 다음에 바이든이 강경 대응을 천명했지 않습니까? 역시 그 예고대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 타격한 곳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이 친이란 여러 무장단체들의 기지들을 급습했는데요. 시리아의 4곳, 또 이라크의 3곳을 급습했습니다. 여기는 미국 텍사스에서 출격한 B-1B 이 전략폭격기가 동원이 됐고 여기서 이제 정밀 타격 무기를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때렸고요. 그래서 약 이 7군데에 세부적으로 나와보면 한 85군데 목표에다가 125발의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상자들을 보면은 한 시리아에서 23명, 이라크에서 한 16명 정도가 사망해서 한 4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정도도 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바이든은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천명한 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대로 앞으로도 계속 목표를 공격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3명, 미군 병사 3명 사망했던 사건이었잖아요. 네, 3명 사망하고 한 40여 명이 부상을 40여 당했죠. 명 부상을 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했고 4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 지금 상황이죠. 또 사망한 상태인데 그때 그 이란하고의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란하고의 갈등이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이란은 반응은 어떤가요? 피해가 좀 있었나요? 네, 약간의 타격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친이란 무장단체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쿠드스군이 이 네트워크를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쿠드스군 파견된 여러 요원들이 거기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가 여기서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시리아와 이라크 당장 폭탄을 맞은 쪽에서는 이제 격렬하게 특히 이라크 같은 쪽은 이게 웬 주권 침해냐 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이란에서도 당연히 이란과의 커넥션은 뭐 잘 알진 사실이니까 이런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심각하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공습이 좀 돌발적이었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사실 마쿠에서 충분히 계산된 공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일단 목표를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란을 과연 직접 때릴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란을 때리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 예상대로 시리아와 이라크 쪽을 때렸고요. 이라크도 주권 침해라고 반발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폭격 이전에 이라크 정부의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폭격을 때릴 테니까 너네 좀 놀라지 말고 진정하고 있어라고 했겠죠. 그리고 뭐 지금도 당연히 국무장관이 날아가서 이 중동의 여러 마쿠 협상을 계속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에서도 지금 말은 굉장히 격렬하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 속내를 쭉 살펴보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즉각 보복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 우리 본토를 때리는 일은 절대 삼가라는 그 경고성 메시지가 강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또 한 가지 이유로 이란이 당장 확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바로 아시안컵. 축구? 네, 축구 아시안컵에서 일본 이겼죠. 네, 8강전에서 이란이 일본을 이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4강까지 올라가고 지금 이란이 가뜩이나 또 엄청난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에 아무리 이란 정부라고 해도 찬물을 끼얹고 가지는 않습니다. 국내 정치 생각해도 그렇겠네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한쪽에선 이렇게 축구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선 폭격하고 사람들 죽고 이게 전체 지역으로 보면은 지금 그렇잖아요. 물론 뭐 다른 나라지만 그 참 아이러니컬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축구가 전쟁을 막는다. 이것도 또 재밌는 주제일 수 있겠네요. 스포츠와 분쟁 뭐 이런 네, 얘기. 스포츠와 전쟁도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원래 이 근대 스포츠라는 게 이 국가 간에 원래 화가 났을 때 이걸 갖다가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래도 통제된 방법으로 이 국민 감정도 해소하자 그런 목적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억제하는 측면도 있고요. 물론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축구 전쟁이 있었죠. 축구 전쟁이요? 네. 1969년에 네. 그 당시 이게 70년도 월드컵 중남미 북중미 예선을 그 당시 네. 할 때 네. 이게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이 월드컵 예선을 하다가 네. 서로 1승 1패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 감정이 격앙이 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를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축구에서 축구 전쟁이죠. 져서. 그 당시, 그러니까 진 거는 아닌데 그 당시 1승 1패 하는 과정에서 원래 두 나라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팀이 졌을 때 소녀 하나가 권총 자살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지면서 국민 감정이 엄청나게 격앙이 돼갖고 나중에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쳐들어간 경우가 있었죠. 1969년에. 네, 69년에. 69년 7월의 일인가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네. 온두라스하고 네네. 전쟁을 한 거죠. 물론 4일 만에 끝나긴 했지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 불행한 쪽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시안컵 축구가 좀 평화의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네. 이 다음 이야기 너무 중요해서 좀 넘어가서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럽에서 농민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네. 사실 우리가 프랑스에서 지금 최근에 농민 시위가 굉장히 격하게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사실 시위와 여러 가지 파업하고 그러는 게 워낙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큰 뉴스겠어라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게 우크라이나와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죠? 네, 이번 농민 시위가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프랑스 농민단체들이 대거 연합을 해갖고 프랑스의 파리 중심으로 거의 트랙터를 갖다가 다 끌고 와갖고 한 1000대 정도가 이 파리로 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고속도로를 갖다가 점거를 하고 차량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랑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유럽 곳곳에서 수많은 농민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했었는데요. 이 배경에 물론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우크라이나가 지난 2022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그 전에 원래부터 농업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곡물들을 갖다가 흑해를 통해서 수출했는데 이 흑해 통항로가 막히니까 이 판로를 열어줘야겠다. 이 우크라이나가 이러다가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전쟁도 못하겠다 해갖고 그 당시 EU에서 우크라이나 이 농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우크라이나의 싼 농산물들이 대거 EU로 흘러 들어왔죠. 많이 팔렸나요?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원래부터 사실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긴 했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밀이나 옥수수나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그런 쪽들이 주로 수입이 되고 있었는데, 이 농산물 시장을 갖다 확 열어주니까, 그 다음에 육류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가금류, 그리고, 여러 가지 낙농 제품들, 달걀 이런 것들까지 대거 수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EU에서 자급하고 있던 것들인데 이런 게 싸게 들어오니까 농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공경을 겪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어제 오늘의 뉴스는 아니었고요. 이미 작년에 동유럽부터 심각한 갈등을 불렀어요. 아무래도 동유럽이 가까우니까.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인접한 뭐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쪽에서 그쪽부터 먼저 쫙 들어오니까 그쪽 시장 농민들이 난리가 나갖고 반대를 해서 그쪽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비관세 장벽을 세워갖고 그걸 수입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풍선 효과로 서유럽으로 쫙 밀려 들어오면서 이 서유럽 농민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은, 유럽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전쟁 이전에 비해서 타격이 별로 없었나요? 타격이 거의 없고 오히려 늘었다고 봐야죠. 그래요? 지금 뭐 이번에 EU에서 관련 조치를 내면서 낸 통계가 보면은 202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EU에 수출한 여러 가지 공산품이랑 농산물 다 합해서 240억 유로, 그러니까 34조 원 정도 수출했는데 최근 보면은 이게 그전과도 전혀 줄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공산품 수출이 줄었는데 총액이 똑같다는 거는 농산물이 그만큼 그걸 보충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뭐 전쟁을 치르고 있어도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건재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농산물 수입을 유럽에서 많이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농민들이 그런 이렇게 면에서 반발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그래서 당연히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 프랑스와 각국 정부가 EU에서 지금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EU에서 지금 또 물론 뭐 그것 말고도 이슈들은 있어요. 또 환경 규제가 사실 요즘 프랑스 농민들에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농약 같은 거 사용 규제하면 아무래도 수확량 같은 거 줄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느니까요. 그런 것들 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패키지로 그런 거 일단 규제 도입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측면이랑,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평년 전쟁 이전 수입 양보다 더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즉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한 주말에 그 조치가 나오니까 농민단체들이 이제 시위를 풀고 좀 일단은 해산을 했습니다. 지켜보겠다. 근데 이게 지금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지금 조정해줬다는 거잖아요? 온실가스 배출 목표 그것보다도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농업 부문은 면세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네네네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러면 과소비가 일어나니까 면세 혜택을 폐지하겠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철폐했고요. 그러니까 트랙터에 들어가는 경유 같은 네, 것들이 각종 농사짓는데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경유가 굉장히 네네. 그 온실가스 많이 발생시키는 걸로 알려져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먼저 규제를 했었는데, 네, 그런 거 규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 안 이제. 하겠다. 그냥 예, 그렇게. 유예하겠다 그렇게 네. 하고, 농약 같은 거, 그 외에도 뭐 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농지 자연 회복을 위해서 그런 농약 같은 거 규제가 있는데, 그런 농약 규제도 일단 유예하겠다, 여러 가지를 좀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이네요. 유럽이 사실은 EU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맞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또 204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하겠다고, 30% 말이 그렇지 그 엄청난 감축 분량인데, 그거 분야별로 다 쪼개가지고 할당을 해놓은 건데, 농업을 이렇게 딱 빼주면은 딴 데서 또 채워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안보 이슈가 이런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이 노력을 꺾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계속 해왔는데, 이런 게 지금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어갖고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이게 무슨 그 악순환의 고리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 난 전쟁이 유럽 농민의 시위로 이어지고, 그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타격을 주어서 결국은 홍수가 더 일어나고, 여름이 더 더워지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네, 그런 고리가 작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건 굉장히, 비극이네요. 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그래도 그 유럽 EU에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원조는 의결을 해줬죠. 네. 그래서 조금 숨통이 트였나요? 네, 뭐 이런 나쁜 뉴스가 있는가 하면은 다행히 그래도 EU에서 긍정적인 뉴스도 있긴 합니다.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 EU가 추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는데 그게 헝가리가 계속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래서 일단 올해로 이제 의안을 넘겼는데 그동안 1월 달 동안 마크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크롱 대통령 등이 이제 오르반 총리를 열심히 설득을 해갖고 결국에 간신히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도 마지못해 동의를 해줘갖고 총 500억 유로 규모의 이제 지원 패키지가 이제 실행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향후 4년 동안에 330억 달러는 차관으로, 또 170억 달러는 그냥 무상 원조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인데요. 이게 통과가 돼갖고 당장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이 지원을 지금 재개하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 500억 유로면 한 60조 원 정도 좀 넘게 네, 70조 되겠죠. 원 정도 70조 원 되겠죠. 정도. 그중에 한 뭐 4, 50조 원은 차관으로 제공하고 네. 나머지는 공유하고 원조로. 네. 뭐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꽤 도움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이제 돕기로 한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 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밑에 군부,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총지휘하는 게 자루즈니 총사령관인데 잘루즈니. 네, 네네. 자루즈니 총사령관을 경질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총사령관은 우리로 따지면 참모총장 같은 정도? 육해공은 다 통솔하는 뭐 그런 그 합참의장 정도라고 같은. 봐야 되겠죠. 네네. 그 정도 이 중요한 이 최고 전쟁 지도자를 갖다가 이게 물론 뭐 당장 발표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게 동맹국과의 조율이 필요해서 미국 측에 통보하고 지금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이게 워싱턴 포스트 단독 뉴스 단독 보도 나와갖고 이게 진짜야 가짜 뉴스 아닐까 싶었는데 그 사이에 젤렌스키가 또 다른 언론들이랑 인터뷰한 걸 보면은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이탈리아 언론이랑 한 인터뷰를 보면은 좀 물갈이가 필요하다라는 톤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지금 방침은 확정하고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에 큰 내분이 있다는 이런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한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끝내주는 경제에서. 그때 네.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굉장히 인기 좋은 이 분이라고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셨죠. 자루스니 총사령관이 전쟁 영웅 중의 영웅이죠. 자루스니가 아니었으면은 이 우크라이나 군이 초반에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거는 잘루스니의 군사적 역량 때문이다. 그리고 그 덕에 젤렌스키보다도 지금 인기가 훨씬 높죠. 젤렌스키는 한 50%, 60% 그 정도 지지율인데, 뭐, 잘루스니는 거의 뭐 80%, 심하면 90% 이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정치가 입장에서는 이 잠재적인 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자루스니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견제에 들어갔다는 분석,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잠재적인 정적이라도 젤렌스키 입장에서 전쟁을 이기거나 하여간 최소한의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좋은 장군이 필요할 텐데 지금 내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잘루스니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루스니가 지금 한 50 정도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장군들 보통 보시면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러시아는 뭐 70대가 지금 전쟁을 이끄는 마당에 상당히 젊은 장군들, 젊은 장군인데 이 2010년대 그 당시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러시아가 그때 침공했을 그때부터 야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야전에서 열심히 전공을 내면서 특히 이 우크라이나군은 구소련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 교리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방식 자체가 다분히 소련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런 동구권 방식인데 이걸 잘루즈니 시대에 서방 여러 군사 지원단을 받아들이면서 서구식 개혁을 성공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서구식 개혁이 주요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만약에 잘루즈니만 또 잘리겠습니까? 자른다면은 당연히 잘루즈니 주변의 측근들까지 자르면은
과연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서구식으로 싸울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지금 의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게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군의 조직력을 지금 붕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라는 점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거는 뭐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대선이 임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뭐 대선 일정이 물론 일단은 연기하고 있지만은 그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대로 끝날 확률이 크잖아요. 네.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전쟁 뒤에 잠재적 경쟁자를 미리 좀 싹을 잘라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그 배경에 지금 젤렌스키 측근들이 아까 같은 수많은 원조 패키지, 항상 원조가 있으면 이면엔 부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요즘 자루스니가 이 전쟁에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계속 대공세를 펴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신병을 보충해야 되는데 신병이 그만큼 잘 못 싸우는 것도 있고, 아직도 현장 지휘관들 중에는 이 서구식 교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옛날 소련식으로 싸우는 그런 좀 장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러다 보니 피해만 늘고 진척이 없으니까 잘루즈니는 계속 휴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젤렌스키는 절대 안 돼. 지금 여기서 끝내면은 우리 얻을 게 없어라고 하고 있으니까, 잘루즈니가 그래서 또 유력한 보도는 잘루즈니가 이면에서 미국과 접촉했다는 겁니다. 따로. 아, 그래요? 미국과 접촉해서 이거 물론 젤렌스키를 꼬꾸라트리자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휴전을 추진을 했다는 걸 보면은 아마 이게 젤렌스키에게 들어가서 이것들이 쿠데타 모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까지 미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한국 전쟁 때, 네네, 6.25 때 처음 그 얘기했었죠. 이종찬 네, 총참모장이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그런 맞습니다.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네네. 그 미국 쪽과 접촉했다는 얘기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적발이 안 되고 그냥 위하면 넘어갔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 미국의 대리대사가 네네. 폭로한 거였죠. 나중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찬 총참모장이 찾아와서 네.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설명을 양호해 했었잖아요. 주겠다면은 우리 한국군이 움직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젤렌스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을 볼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 입장에선.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크의 얘기는 분명히 있었겠죠. 뭐 이건 나중에 한참이 지나서야 밝혀지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분명히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궁금했는데 약간 지나긴 했는데 네. 러시아식 전쟁이라는 거하고 네. 러시아식 교리 그리고 서구식 전쟁, 서구식 교리라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네. 구소련 당시에는 아무래도 구소련의 장점이 물량과 병력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서구는 기술, 훈련 수준 이걸로 더 승부 보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소련에서는 압도적인 물량을 이용을 해서 재파식으로 적을 갖다가 먼저 때리고 거기서 약한 지점이 발견되면은 거기에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더 밀어넣어서 그쪽을 계속 타격하면서 적을 전체를 무너뜨린다. 이런 방식의 교리를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이런 압도적인 물량의 우위가 전제가 됐을 때나 통하는 거예요. 이게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도하다가는 당연히 초반에 역공을 받았을 때 큰 피해가 나면은 더 이상 탄력이 유지가 안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반격도 보면은 이 공격하는 와중에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의 우위를 잘 활용해서 뚫지 못하고 이 일부 지구에서는 그냥 지휘관들이 맹목적으로 병력을 밀어넣는 상황들이 좀 관찰이 됐거든요. 그래도 그런 게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게 그 구소련이 옛날에 독일하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싸울 때부터 있던 그렇죠. 그런 그때부터 해서 스타일인가요? 네, 냉전 시대에도 그걸 더욱 발전을 시켰죠. 아, 그렇군요. 그 많은 사람들 밀어넣어서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사망자나 부상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네. 그런 식의 전쟁인 그렇죠. 거죠. 그 당시에 뭐 구소련은 아무래도 그런 인력 손실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권위주의 체제였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하고 맞서 싸우면서 드론을 공격해서 뭐 탱크를 대파하거나 이렇게 뉴스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서구식을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 것이 아무래도 진취적인 부분들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 이면에는 어느 조직이나 항상 혁신을 논하지만은 안 바뀌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군도 그런 레거시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면이 결국에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했던 대반격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네네. 우크라이나 대반격해서 다 수복하겠다. 젤렌스키는 호언장담했는데 뭐 하나도 안 된 그런 상태잖아요.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죠.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이 양쪽으로 굉장히 러시아군에 밀리다 보니까 서구에서 지원받은 이런 질적인 우위로 그걸 상쇄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았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현장이 그만큼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측면들도 있고 러시아도 아무래도 관록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방어전에서 그 역량을 좀 발휘한 측면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방의 지원이 지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한 물량 지원이 제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돌파를 이뤄낼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더더군다나 지원 패키지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전방에서 지난번에 포탄 부족하다는 얘기했듯이 네. 밀리고 있습니다. 물량 차원에서. 그렇군요. 이번에 근데 그 500억 유로 지원 패키지하고 들어오면은 집행되기 시작하면 다시 힘을 받을 걸 생각하고 젤렌스키는 또 좀 더 밀고 가자 그러는데 또 잘루즈니는 또 거기에 반대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 EU의 500억 유로 지원이 조금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지금 미국의 지원은 실제 포탄이나 무기 같은 물량으로 지원하는데 EU는 상당수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알아서 사오라 하는데 그건 누구한테 사와야 되겠어요. 결국에 미국한테 사와야 되는 문제들이고 EU는 실질적으로 무기를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지금 딸려갖고 그리고 지금 이 패키지들 자세히 뜯어보면은 사실 그 무기 사는 데 쓰는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곧 끝날 테니까 끝난 다음에 복구하는 비용 쪽에 어떻게 방점이 보여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덜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걸 잘루즈니는 계속 딱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리 해도 희망이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군인들이 더 현실적일 때가 있어요. 여기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니까 그런 현실 감각이 있죠. 그나저나 이게 어느 나라나 국내 정치가 굉장히 이 안보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딱 그런 것 같은데 또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푸틴은 권위주의 정부를 아주 잘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또 대조가 되네요. 네, 이렇게 국내 정치가 발목을 잡는 거는 사실 모든 전쟁에서 거의 다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전쟁사에서 항상 있어 왔고 아까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먼저 겪었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그렇죠. 프리고진이 그러네요. 거의 그러고 반란을 일으킬 상황이었는데 푸틴은 어쨌건 그걸 진압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지금 젤렌스키는 그 고비에 있는 것이죠.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는 또 이번 일을 보면서 임진왜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임진왜란 때 우리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네네네. 한산도에서 열심히 일본 수군을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걸 결국에 못 참고 선조가 이순신 인기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원균의 말을 듣고 파직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와중에 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7천량 해전을 통해서 일본 수군이 그 사이에 우리 조선 수군을 격파하고 쫙 이 전라도까지 석권하게 되는 정유재란의 빌미가 됐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번 사태가 그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싶은데 좀 약간 우울한 데자뷰가 보이긴 합니다. 잘루즈니까 이순신이 될 수도 있다. 젤렌스키가 선조가 되고. 지금도 사실 그런 급이긴 한데 네. 진짜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선조 같은 이미지인가요? 우리는 다 뭔가 영웅적인 그런 이미지로. 굉장히 영웅적인데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보면 약간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의 내부 정치적인 갈등 이야기가 유럽의 농민 시위와 연결이 되고 유럽의 농민 시위는 또 전 세계 농산물 수급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 밥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 그리고 또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면은 홍수와 이 뜨거운 여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희가 지금 소강 상태라고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 영향이 전 세계로 지금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결코 그 내부 국내 정치 역학을 보면은 조용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것도 1, 2주 내로 무슨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을 이렇게 했으면은 뭔가 물갈이가 있겠죠. 그럼 네네. 과연 그때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동요하는지 그 기회를 또 이용하면은 또 러시아도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랬을 때 또 어떻게 상황이 변화하는지 이 점이 지금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안컵 축구 많이 보시는데 축구 보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포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생기는 분쟁이 또 세계를 돌고 돌아서 우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 항상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커노믹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반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점심시간 12시 반에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